반갑습니다. 저는 물류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할 웨이트보너스 노종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부동산 분야가 이렇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심을 갖고 통합물류협회에서 관심을 가진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대한통운에서 10년 근무를 하고 이쪽 부동산 쪽으로 제가 이직을 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제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만 해도 사실 물류부동산 쪽은 국내 기관이나 연기금이나 이쪽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사실 메이플트리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초기에 국내 물류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했던 그 사람들 말고는 사실 대한통운이나 일부 이제 3PL 하시는 분들이 창고업을 하기 위해서 지었던 게 대부분인데, 그동안 10년 동안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시장이 정말 많이 바뀌었음을 느낍니다. 2015년도에 제가 알파이셋 자선운용에서 매입한 물류센터를 처음에 제가 관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펀드리치가 한국 물류센터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쿠팡이 2010년도에 런칭을 하고 국내에 런칭을 하고, 그리고 티몬 UF도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류부동산도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이 그 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곳에서 사지 않고 직접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당연히 택배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났고, 그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외국계였습니다. 외국계였고, 또 하나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런 부동산 쪽에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이나 외국계 투자자들은 볼 때 똑같은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오피스가 있고 호텔이 있고 물류센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물류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온라인도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오피스의 공실률이 그때 보통 평균적으로 한 3에서 5%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10에서 한 15% 정도 공실률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마침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물류 부동산 쪽에 수요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투자 자금들이 물류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했고요. 그때만 해도 국내나 외국계 같은 경우는 한국 물류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계약 기간이 최소한 A+ 이상의 신용 등급을 가진 화주사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좀 안정적인 코어 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급속도로 이커머스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신사가 물류센터를 짓기만 해도 선매입을 했고요. 운용사들이 한창 성장기 때 2018년 19년도만 해도, 그때만 해도 땅만 있으면 그냥 PF가 일어나는 전체 토지 사업비 중에서 이제 토지비가 차지한 포션이 있고, 토지비의 약 10%만 본인 사업 시행자의 에코티만 있으면 PF가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쪽은 되게 어렵습니다. 물류 쪽은 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표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 온라인 시장의 성장, 앞으로 물류 쪽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계속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물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기 했는데, 지금 가장 물류센터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 아시잖아요? 존센터 과다 공급됐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을 개발하는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사업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용인, 이천,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물류의 메카 경부랑 중부를 이용할 수 있고 전국에 물류센터 한 개를 둔다고 하면
당연히 수도권 남쪽에 있어야지만 서울에 배송을 하고 지방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 논리로 가장 그 입지적인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동남권, 남부권이었는데 그쪽에 인허가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디벨로퍼들이 인천 쪽으로 막 이제 땅을 찾으러 올라간 거죠. 근데 인천의 초기 2016년, 17년만 해도 땅값이 일반 산업단지의 물류시설 용지가 평당 400에서 500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가장 높게 거래된 가격이 평당 1,500만까지 갔습니다. 물류시설 용지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결국에는 저온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공급되고 있는 전년도하고 원래 공급되는 물류센터의 약 한 35% 정도가 저온으로 지금 그 건설이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저온이 전체 그 물류센터를 사용하는 상저온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실제로 쿠팡이 아무리 저온을 많이 한들 배민이나 마켓클리 아무리 많이 한들 상온만큼 물류센터 수요가 있겠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 7, 8% 내외의 수요가 있을 텐데 공급은 약 35%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어렵고 2021년부터 그 인허가 받았던 것들 2022년 딱 6월달부터 물류 부동산에 대한 PF가 안 됐습니다. 그 전에 PF 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지금 공사 중인 거고요. 보통 물류센터 공급은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인허가 이후에. 근데 지금 2021년도, 22년도에 인허가 받은 것들이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인허가 받고 난 뒤에 착공을 연기를 해주는데 그게 인허가 후 2년이고요. 플러스 1년까지만 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 물량 자체가 인허가 받은 물량 자체가 약간 1,1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약 80% 정도가 아마 물류센터로 개발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PF가 안 되기 때문에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논리잖아요.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되는 거고 PF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개발을 못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급이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시장은 상당히 지금 어렵지만 곧 이제 물류 부동산 쪽도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커머스 성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2023년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약 한 230조 정도 규모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온라인 쇼핑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을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쇼핑으로 나누는데 모바일 쇼핑이 인터넷 쇼핑을 추월한 시기가 2016년도. 그때 이제 모바일이 인터넷 쇼핑을 앞질러서 현재는 약 한 78% 정도 모바일 쇼핑이 온라인 쪽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고요. 이 자료는 지금 그 이커머스 업체들 중에서 매출액을 좀 나눠봤을 때 쿠팡이 현재 1위입니다. 그 다음 네이버가 또 2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무신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버티컬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단일 품목을 제조, 생산, 유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얘기하는데 무신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자가물류센터를 많이 짓고 있고요. 그 쿠팡이 지금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순하게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 제가 마지막 발표자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편하긴 한데 여러분들 물류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각을 좀 듣고 싶고 쿠팡이 계속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손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증가하고 있다, 줄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물어보세요. 쿠팡은 그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좀 줄다가 작년 7월 1일 기점으로 최고 매출액을 찍었고 지금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뭐 전자상거래가 많아지고 있고, 소매시장 침투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상품 이제 거래액별 비율도 이렇게 좀 나타냈고요. 상조원의 비율 17.8%, 그러면 상온의 비율이 52%, 나머지 기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근데 이제 쿠파 지금 알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음식료품, 농축산물, 뭐 여러 가지 물리창고를 이용하는 보관하는 물품들 종류가 다양한데, 알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리는 사실은 공산품,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으로 돼 있던 쇠로 돼 있던 그런 제품들, 품질에 영향을 극히 받지 않는. 근데 이제 패션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알리 테무에서 구입했지만 옷 뭐 보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점유율은 네이버라든지 쿠팡에서 좀 뺏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쿠팡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셀러들이 알리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부동산쟁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보통 이제 대형센터라고 하면 저희가 그 1만 평 이상을 기준으로 이제 대형, 뭐 이렇게 소형, 초대형은 3만 평 이상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하고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동안 누적 공급 완료된 게 약 755만 평, 소형 같은 경우 663만 평 정도 되고, 근데 이제 대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클로봇이라는 회사가 또 IPO 상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AI 산업, 로봇을 가장 활용하기 용이한 산업이 저는 물류라고 보거든요. 네. 물류 산업은 어떻게 보면 로봇 시스템을 정말 활용하기 적합한, 지금 물류센터들 다 범용적으로 짓거든요. 딱 직사각형 모양의 기둥강이 11m.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형 센터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창고 3개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묶고 거기에다가 자동화 설비를 넣으려고 하면 대형화 돼야겠죠.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 지금 우리나라에 경기도 남부권에 한 5,000평 창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호 창고 구하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5,000평. 내가 지금 한 달 후에 들어가겠다 했을 때 지금 공급 엄청나잖아요. 작년에 180만 평 공급됐고요. 올해 한 150만 평 공급됩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의자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공급된 물량이 80만 평입니다. 한 3배 가까운 물량이 공급이 됐어요. 소화를 다 못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5,000평 이상 물류센터를 찾았을 때 지금 물류센터가 없습니다. 3,000평 이상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빠르게 지금 공급된 물량들이 소진되고 있다. 그리고 저온에 대해서 리스크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온이 리스크가 있을까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는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2, 3년을 보면 지금은 당연히 저온센터가 있죠. 저온이 인천 찾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2, 3년 동안 저온센터가 저온센터 형태로 기다려줄까요? 안 기다려줍니다. 쿠팡이나 다른 저온 유통업체들이 인천했거나 아니면 컨버전을 해서 상온으로, 지금 상온으로 컨버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약 평당 한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컨버전을 해서 아마 상온으로 전환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물류부동산 쪽의 상조원 비율은 2,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오타가 좀 났는데 여기 파란색이 지금 여기 인허가 받은 물량입니다. 색깔이 좀 구분이 좀 잘 안 되죠. 전체 인허가 받은 물량인데 이거 중국 면적이 아니고 착공 면적입니다. 오타가 났는데 착공 면적이 2021년도, 22년도에 없어요. 물류센터 공급하는 2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되면 물류센터가 공급이 아예 끊겨요. 전년도에
건축 인허가 대비 착공 비율이 1년 동안 인허가 낸 것 중에서 착공 비율 3%밖에 안 돼요. 3%도 뭐냐? 자가센터, 쿠팡의 자가센터. 착공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말 정도 지나면 앞으로 한 2027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류센터가 착공이 되려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임차인이 있어야 된다. 임차인, 크레딧이 있는 임차인. 그리고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LOI만 있고 LOC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고요. 임차인하고 그 시행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기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모 전자회사에서 화성 쪽에 임차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공기가 1년 8개월밖에 안 됐어요. 면적은 15,000평? 공기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그 PF 해주는 대출기관에서 판단을 한 거죠. 결국엔 PF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망가졌어요. 충분한 공기가 확보돼야 되고요. 또 하나, 요새 LTV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엔 토지비에 10%만 있으면 전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이 3, 4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전체 그 사업비의 약 30% 정도를 에코티로 자기가 출자를 해야 합니다. 돈을 빌리든 어떻게 하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있죠. 공사비. 상호는 지금 평당 420, 그 건설업체 1군이냐 아니면 2군이냐 좀 다르긴 한데 보통 400에서 한 450 상온이 되고요. 저온 같은 경우는 550에서 한 5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땅값도 지금 용인 이천 안성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구일 경우에 평당 150에서 한 250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착공이 안 돼요. 임차인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 정말 개발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제가 작년도 물류회 날 때 발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니까 저는 준비를 해오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과연 이 물류 부동산은 너무 암울한 시장이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게 좀 설명할 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까 고민을 하고 왔는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화주 입장에서는 정말 개발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내가 토목공사를 건축 인허가를 갖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전체 들어간 사업비가 1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나오는 것들 이제 건축 착공 2년 연장하고 지금 다 내몰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억이라고 하면 그거 100억 다 못 받고요. 한 7, 80억 정도 수준에서 인허가 난 것들이 거래가 돼요. 그러면 좀 아시잖아요. 대한통운이 삼성 SRA하고 같이 투자해가지고 지금 용인 남사에 물류센터 짓고 부천에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대기업들 저와 같이 그 개발 사업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그 대기업 화주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3자 물류 회사부터 해서 유통회사, 제조회사,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평택에 자가센터를 직접 짓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직접 화주가 직접 투자자로 나서서 어차피 쓸 거 아니에요, 창고를. 그죠? 개발을 잘하는 진짜 그 역량이 있는 시행사와 같이 개발 사업을 하면 준공 이후에 아마 제가 3PL에서 1%, 2% 영업이익 남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몇백 배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작년에 물류회 날 때 얘기했던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시행사, 물류사들이, 화주사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요건 착공 비율인데요. 수도권하고 전국적으로 착공, 예정 비율인데 예정 비율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거 예정 비율이 지금 착공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앞으로도 착공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 PF가 안 되기 때문에 화주가 없으면. 요건 이제 수도권에 한해서 이렇게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 물류하시는 분들이니까 보시면은 가장 그동안 많이 공급된 게 동남권이고 공급 예정량도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권, 그 다음에 서부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래도 가장 그 물류 수요가 가장 많을 곳, 물류센터 수요가 가장 많을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좀 많아질 곳. 제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엄성준 팀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서부나 남부. 배송그룹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용인이나 이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물류 수요가 있는 지역이죠. 택배를 이용할 수 있고 3PL을 할 수 있고 전국 거점을 전국에 배송하기 가장 좋은 위치인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그 엄성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권, 서부권이 가장 니즈가 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알리, 테무 영향도 있고요. 근데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쪽에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은 그쪽이라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중앙권, 뭐 군포나 수원 쪽은 당연히 좋고요. 이건 캠레이트인데요. 캠레이트가 대충 뭔지는 아시나요? 캠레이트는 이제 그 수식으로 얘기하면 분모에 매매 가격을 놓고 분자에다가 순영업 소득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으면 거기다가 이제 비용을 빼고요. 그렇게 나누고, 그 밑에는 이제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이 임대료가 고정일 때 매매 가격이 높아지면, 경쟁이 세지면 당연히 캡이 낮아지겠죠. 그게 지금 3.7%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보통 1만 평 기준으로, 만 평 기준으로 캡레이트가 1% 떨어지면 150억의 매각 차익이 생깁니다. 이때 보면 7%에서 3.7%면 엄청나게 많이 번 거죠. 이때 개발해서 이때 팔았으면. 근데 지금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뭐 코어 물건으로 보면 그 안정적인 자산 얘기하는 겁니다. 임차인 크레딧 있고 계약기간 좀 있고 한 것은 보면 지금 한 5.2에서 5.5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근데 좀 공격적으로 보는 것들은 지금 4%까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끝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거래사인데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전망을 제가 딱 2장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도는 여기 임차인들, 혹시 화주들, 물류사분들 계시면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장기 계약, 5년 이상 계약을 당장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요거 지금 보면은 그 물류센터에 지금 계약된 사례를 가지고 연평균 지금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계약된 인상률을 보면 보통 2.5에서 6%, 3%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이. 그렇게 봐도 2024년도에 보면 4만원짜리가 2027년도에 43,000원이 되는데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이건 정상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근데 공급이 안 되면, 지금 보시면 여기 렌트프리가 1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에 1개 넣었잖아요. 앞으로 물류시장은 계속 사람은 커지고 수요는 꾸준한데 2021년도에 그랬어요. 렌트프리가 없었습니다. 안 줬어요, 임대인이. 그 시장이 다시 도래합니다. 여기는 기준금리 부분인데, 오늘도 기준금리를 0.25 미국 영준에서 내렸잖아요.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런 고금리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할 것 같기도 하지만 내리겠다, 인하하겠다,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투자하는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대출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피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불명확해요. 3년, 4년 정도 후면 수도권, 서울 쪽에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요. 마곡 이런데. 그래서 불명확해요. 투자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물류는 너무 명확해요. 공급량 줄어들죠. 그 다음에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계 투자자들이 자기 포트폴리오에 물류는 50% 이상 담는다. 근데 아직 국내 기관은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내 쪽이 좀 늦어요. 예.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수요가 견고하다. 임대료도 지금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곳은 개발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다. 뭐 착공할 수 있는 땅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량 자산이 가치가 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끝으로 이제 딱 1분만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캡레이트 말씀드렸잖아요. 우량 자산일 경우에 캡레이트가 5.2에서 5.5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블랙스톤이라는 외국계 투자자가 캡레이트 4.2에 김포에 있는 성광물류센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 차이면 155억을 더 주고 산 거예요. 왜 샀는지 아세요? 다들 그렇게 안 사는데 블랙스톤이 그렇게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걔들은 거기 성광물류센터가 계약 기간이 다 2년, 3년짜리예요. 2년, 3년 지나면 임대료를 20에서 30% 올린다고 생각해요. 올라간다. 그래서 샀어요. 지금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는 안 그런데 해외 투자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캡이 보통은 0.1%씩 계속 떨어지거든요. 거래 사례가 늘어날수록 갑자기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임대료가, 물리창고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물부동산은 다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많이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끝으로 항상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물류 쪽도 시장이 정말 좋아지고, 그리고 물류 부동산도 같이 좋아져서 한국 경제가 정말 다시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